안녕하세요. 박수 받을 일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골격을 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골격이 딱 잡혀야 되니까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아직은 모르셔도 아직 10개월, 한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 지적 공부에 관한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 지적 공부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먼저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가 있었죠.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불렀습니다.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적 공부란 뜻이에요. 종이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3가지 형태가 존재했죠. 첫 번째 대장 형태, 두 번째 도면 형태, 세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대장 형태는 4가지가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 2가지 지적 공부는 지적 공부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토지가 나타났다고 했죠. 특수한 토지가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장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뭡니까?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래서 대장 형태의 지적 공부는 4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는 2가지가 있죠. 지적도, 임야도. 대장 형태와 도면 형태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시적 지적 공부는 7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를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한 지적 공부. 그렇죠. 불가시적 지적 공부, 즉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 공부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이건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지적 공부가 있었는데 이 각각의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내용이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12문제 중에서 2문제니까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겁니다. 먼저 소재 집어는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소재 집어는 모든 지적 공부. 그 다음에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4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기억나십니까? 또한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일치했죠. 맞습니까? 따라서 네, 암기 안 되셔도 괜찮아요. 아직 1년이나 남았으니까 흔적만 있으시면 돼요. 다시요.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4개였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여기는 어떻게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정식 명칭으로. 그렇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맞습니까?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 장, 천, 원.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그렇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일치했기 때문에 축지법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와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 일치합니다. 따라서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가 등록이 될 겁니다.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딱 2가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경계가 등록되는 지적 공부, 경계는 직선이죠. 따라서 그림 형태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 공부, 지적도, 임야도. 좌표값은 좌표, 등록부. 그리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등록되는 지적 공부.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전부 다 문자 형태죠. 따라서 문자 형태의 지적 공부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다라고 했습니다. 얼핏 기억은 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무엇을 공부하셨냐면 토지 이동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이 있어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은 일반적 토지 이동, 특수한 토지 이동 둘로 나눴었는데 일반적 토지 이동 뭐가 있었을까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일반적 토지 이동은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를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특수한 토지 이동이 있었죠. 토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지적 공부를 바꿔야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등축, 지, 토, 회. 등은요, 등록상 정정. 축은 축척 변경, 지는 지번 변경, 토는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그 다음에 행은 행정구역 변경 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 토지 이동에 관한 내용이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먼저 신규 등록의 의미는 지적 공부에 한 번도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지적 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할 때 신규 등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즉 바다를 메꿔서 토지로 만들게 되면 그 토지는 새로 탄생한 토지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죠. 또한 무인도를 처음으로 발견한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었겠죠.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지나 무인도 같은 경우를 지적공부에 신규로 등록할 때, 맨 처음에 등록할 때 신규 등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등록 전환은 뭐였습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죠. 토지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 따라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 또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토지는 총 18개의 지목의 토지인데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죠? 토지대장, 지적도에.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 따라서 효율적 관리가 필요 없는 토지,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의 토지는 10개예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지목의 토지는 18개. 그래서 이 10개의 지목이 18개의 지목으로 바뀔 때 더 이상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공시할 수는 없죠. 이때 등록 전환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정확하게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다시요. 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에서 지목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지목으로 바뀔 때 이때 등록 전환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분할이 있었죠.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했고, 이 분할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분할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반대는 뭐였죠? 합병.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합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병도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지목 변경. 지목이 바뀔 때 이 지목 변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목이 바뀔 때 일부는 등록 전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나머지만 지목 변경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10개의 지목에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10개의 지목에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18개의 지목으로 바뀔 때만 등록 전환이라고 했죠. 그 10개 내부에서 바뀔 때, 또는 18개 내부에서 바뀔 때, 또는 18개에서 10개로 바뀔 때는 등록 전환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때는 지목 변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다가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녹기 시작해서 상승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바닷속에 잠겼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토지가 바다가 됐기 때문에 귀에 걸치는 게 떨어졌네요. 네, 토지가 이거 불길한데요. 오늘 먼 데를 가야 되는데 토지가 바다가 됐다면 더 이상 지적공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말소시키는 거,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특수한 토지 이동을 먼저 보시는데, 축적 변경, 아니 먼저 등록상 정정부터 보시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등록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를 고치는 거, 이를 등록상 정정이라고 했죠. 이 등록상 정정은 원칙은 뭡니까?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적소관청은 정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0가지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10가지의 공통점이 2가지가 있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때 안에서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축적 변경, 소축적의 지적도에서 대축적의 지적도로 바꿔서 등록하는 것을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축적 변경이 만들어진 취지는 2가지였죠.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적 변경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뀌는 것은 도면의 정밀도가 떨어지겠죠. 따라서 이는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뀌는 것은 도면의 정밀도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야도에서는 축적 변경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정밀도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도에서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보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었죠? 측량이 있었죠. 측량. 이 측량은 이 토지에 관한 정보 중에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정확하게 등록을 해야 되니까 측량을 한다고 그랬죠. 이때 면적, 경계, 좌표값은 토지 정보니까 이때 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 중에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지적측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도 측량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면적 경계 좌표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상태인데 토지 위에 이를 복원할 때도 정확하게 복원을 해야 됩니다. 이때도 지적 측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복원 단계의 측량의 특징이 4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등록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측량한다는 거. 두 번째, 검사 측량이 필요 없다는 거. 세 번째, 지적 정리가 필요 없다는 거. 네 번째, 면적 측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런 복원 단계의 측량은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경계 복원 측량. 두 번째, 지적 현황 측량. 그렇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내용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부심사가 있었죠. 지적 측량, 적부심사. 이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는 둘이 있었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 측량 업자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소유자, 이해관계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업자가 될 겁니다. 적부심사를 누구에게 청구하는 겁니까?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다만 이 적부심사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이를 우리 공간정보법은 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청구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되니까 이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이 적부심사 청구서를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60일 동안 심의 의결했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결이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합니다.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고 했습니다. 통지받은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은 판단해야 되죠. 받아들일 것인지 다시 한번 청구할 것인지 며칠 이내 해야 됩니까? 90일 이내에. 두 번째 청구하는 것을 재심사 청구라고 불렀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중앙지적위원회. 서류는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를 공간정보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이 됐다면 이제 30일 이내에 회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10일 동안 심의 의결하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할 테고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또한 의결서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게 송부하면 지적소관청은 성과를 수정한다든지 오류를 정정한다고 했는데 흔적은 있죠. 암기가 안 되셨어도 사실 암기가 되셨으면 그게 천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정도 보셨고 이제 대망의 등기법을 볼 겁니다. 등기법도 이미 첫째 시간에 대략적인 내용을 다 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첫 시간에 등기법의 대략적인 내용 공부하신 기억이 있죠? 그걸 한번 확인할 겁니다. 모든 법은 헌법에서 도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법은 어떠한 법도 헌법에서 도출되지 않은 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법은 전부 다 헌법에서 도출이 된 겁니다. 헌법을 근거로 합니다. 헌법은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국가의 통치구조. 하나는요.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기본권. 이 통치구조에서 도출된 법이 공간정보의 구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정보법은 통치권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공부하셔야 될 법이 부동산 공법이죠. 부동산 공법은 행정권에 관한 법률이다 라고 불러요. 통치권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합쳐서 통치권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일부가 뭡니까? 행정권이에요. 그 행정권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간정보법은 행정권에 관한 법이 아니라
통치권에 관한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정보법은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거의 다 득점을 하셔야 돼요. 다 득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올 게 뻔하고 양도 적어요. 그래서 거의 다 득점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보다 더 많이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보다. 또한 이 기본권 중에서 어떠한 기본권이 있다고 그랬죠?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 재산권 중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이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 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는 대단히 고가의 재산권입니다.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돼야 됩니다. 법률 용어예요. 공시는. 일반 용어로는 공개한다 같은 뜻입니다. 공개한다, 공시한다. 공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정보들을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한다고 했습니까?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사법부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권리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최종 판단권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사법부예요. 그런데 이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은 재판작용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등기부를 관리하기가 좀 그러니까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등기소. 그래서 이 등기소에서 이 등기부를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필요한데 그 법률의 이름을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법은 모든 법률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법률 중에 하나입니다. 민법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등기법은 6개 정도 득점하시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쪽은 최하 10개, 이쪽은 6개 정도. 그러면 득점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요. 이 등기법을 지금부터 조금 하시면 아마도 10개 정도 득점하실 겁니다. 또한 이 등기법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고등학교 수학이고 민법은 중학교 수학이에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을 잘 하시면 민법은 당연히 따라 올라갑니다. 민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등기법을 잘 하시면 민법 점수도 같이 올라가니까 이 등기법만큼은 지금부터 조금 하셔야 돼요. 조금. 네. 그래서 6개 정도 득점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개의 용어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를 확인할 겁니다. 여기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요.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는 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때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뭘까요? 부동산은 두 가지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 등기법에서는 네, 건물과 토지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예요. 이때 이 부동산이 건물과 토지라고 한다면 부동산 정보는 뭐겠습니까? 바로 건물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를 얘기합니다. 이 건물의 표시는 뭐가 있었죠? 소재, 대지 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기억나십니까? 소, 지, 종, 구, 면 이렇게 외웠죠. 이따가 다시 볼 겁니다.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렇죠. 이런 부동산 정보는 등기부의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등기부의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에 기록하는 겁니다.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을 표제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표제부는 겉표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책 같은 경우 겉표지 있죠. 책 같은 경우 겉표지 있죠. 이 표제부는 이 등기부의 겉표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권리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요. 먼저 권리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권리는 내용에 따라서 넷으로 구분합니다.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 다 했던 거예요. 가족권. 권리는 내용에 따라서 넷으로 구분하는데요. 가족권은 우리가 알 필요 없죠. 친족권, 상속권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니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친권, 친족권 이렇게 불러요. 상속권은 뭡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걸 합쳐서 가족권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우리 등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무채재산권, 형체가 없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무채재산권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허권,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다 형체가 없는 권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 필요한 것은 이거죠. 그중에서 요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권 그리고 일부 채권 요게 바로 등기법에서 필요한 권리예요. 우리 등기법에서 물권은 뭡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뭐라고 했죠? 사람에 대한 권리. 그렇죠.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눕니다.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권리는 소유권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으로 구성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소유권을,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는 소유권에서 도출된다고 봅니다. 소유권과 거기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정보들은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등기부의 첫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갑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갑은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을구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을구. 그래서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갑구 을구입니다. 거표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표제부. 그래서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갑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구성 부분이 갑구가 될 겁니다. 여기에 정보는, 권리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었죠? 우리 민법에서는 이 정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권리에 관한 정보예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켰다 그랬죠. 등기법에서는 권리의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법에서도 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전은 무슨 뜻입니까?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 이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를 갖춰야 되는데 등기를 갖춰달라고 등기소에 신청하는 바로 등기가 보전 등기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신청하는 등기를 보전 등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보전 등기에 의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보전 등기 신청이 없으면 등기부가 안 만들어져요. 원칙이 보전 등기 신청에 의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등기이기 때문에 이 보전 등기는 소유권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설정이라는 용어는요, 만들어서 정해준다라는 뜻이죠. 내가 가진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만들어서 정해주는 것을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설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권리는 소유권보다 큰 내용이, 큰 권리나 또는 같은 권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겠죠.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만들어서 정해주는 게 설정이니까 소유권의 내용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의 내용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유권에서는 설정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유권 설정?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유권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고요. 설정은 소유권에서만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담보권, 용익물권 뭐 이런 것에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이전은 이자가 옮길 이자죠. 그리고 이건 구를 전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권리가 고스란히 굴러가서 다른 자에게 옮겨졌을 때 이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이전이 되면 그 다른 자는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까? 소유권. 그렇죠. 제가 가진 전세권이 다른 자에게 이전이 되면 다른 자는 뭘 취득하는 겁니까? 전세권. 고스란히 옮아가는 것이 이 이전이라는 용어니까 내가 가진 권리가 상대방에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이전이라고 불러요. 내가 가진 권리 중에서 일부만 넘어갈 때는 설정.
고스란히 넘어갈 때는 이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 이전은 민법에서 주체 변경이라고 공부하실 겁니다.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제가 가진 소유권을 원장님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면 소유권자는 원장님, 저에서 원장님으로 바뀌죠.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이전을 주체의 변경이라고 민법에서 얘기합니다. 또한 변경, 내용이 바뀌었을 때 변경이라는 용어를 써요. 내용이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 소멸은 사라지는 것을 얘기할 테고, 제가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하면 다른 자는 소유권을 취득했죠. 발생했죠.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유권이 소멸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이 제한되는 거. 처분 권능을 가지고 있는 권리 뭐가 있습니까? 네. 처분 권능이 존재하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맞습니까? 용의 물건은 사용 권능, 수익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담보 물건은 어떠한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했던 건데, 네. 담보 물건은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 여하간 처분 권능이 제한되는 거. 그렇죠? 처분 권능이 제한되는 것을 처분 제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몇 가지를 암기하셔야 되죠. 처분 권능은, 처분 제한은 뭐가 있습니까? 경매, 개시, 결정. 두 번째, 압류. 세 번째, 가압류. 네 번째,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은 너무 기니까 이걸 생략해서 가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짜는 임시가짜라고 했죠. 임시가짜. 그래서 임시로 압류하는 거, 임시의 법원의 처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가짜가 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이 필요해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는 그냥 압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임시로 하는 거니까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압류와 가처분에. 금전 채권자가 하는 것이 가압류. 금전 이외의 채권자가 하는 게 처분금지, 가처분이에요. 나중에 다 하실 겁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가 나오는데 이 부동산 등기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건물 등기부. 기억 안 나세요? 건물 등기부. 또 하나는요. 토지 등기부.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의 종류를 법에서 딱 정해놨다고 했죠. 법정,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런데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 건물 등기부는 또한 둘로 나눠서 관리합니다. 하나는 일반 건물 등기부, 또 하나는 집합 건물 등기부. 출제가 되는 등기부는 집합 건물 등기부가 출제가 됩니다. 이따가 좀 보실 거예요. 집합 건물 등기부. 그 다음에 등기소가 나와 있는데 이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불렀는데 기억나십니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는 셋이 있었죠.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두 번째요. 지방법원에 등기국, 등기과, 등기국, 등기과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등기사무를 담당한다고 했죠. 따라서 지방법원도 넓게 보면 등기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방법원 지원에 등기계라는 부서가 있는데 그 등기계에서도 등기사무를 담당하니까 지원이라는 법원도 넓게 보면 등기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광희 등기소에는 셋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두 번째 지방법원, 세 번째 지원. 이렇게 셋을 광희 등기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네. 앞으로 쭉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한 적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이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이 갑은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를 물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갑이 이 물건을 직접, 즉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통한다면 이 A에 대한 채권에 불과합니다. A를 거쳐야 된다면 A에 대한 채권에 불과해요. 따라서 A를 통하지 않고 직접. 독점적, 다른 자와 함께, 함께가 아니라 혼자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과 함께 지배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가 없어요. 지배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지배하고자 할 때 다른 자가 방해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지배한다면 이것도 채권에 불과합니다. 독점적으로 지배해야지만 물건이에요. 배타적, 타인을 배척하여 라는 뜻이죠. 갑이 저 물건을 지배할 때 다른 자가 방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방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채권에 불과합니다. 방해할 때 이걸 못하게 하도록 하는 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타적 지배권이어야지만 물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란 권리는 이러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대단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지배권이라고도 부르죠. 물건만 지배권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보신 친권, 가족권. 가족권 중에서 친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지배권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에 가서 꼭 자제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를 법적으로 난 지배할 수 있다. 언제까지? 네, 19세 전까지. 네, 법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지배한다는 거에는 때리는 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때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캔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캔이 붙으면 이건 본래의 물건이라고 해서 본권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캔이 할 수 있다라는 용어가 붙으면 본래의 물건, 본권. 캔이 붙지 않으면 사실상의 지배권이라고 해서 점유권이라고 부릅니다. 캔이 붙으면 본권이고 캔이 떨어지면 사실의 지배권, 즉 점유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건은 이러한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류와 그 내용이 법에서 강제로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건 법정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물건은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물건은 그 종류가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합니다. 내용도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적 자치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 들어보시죠?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 물건은 이러한 강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존재와 종류, 내용, 변동 이런 것들을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인식이 가능해야 돼요. 내가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야지만 제가 가진 물건을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않겠죠. 내가 소유권을 행사할 때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야지만 방해하지 않겠죠. 즉 제3자가 인식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물건에 관한 정보들은 공시되어야 됩니다. 공적으로 다른 자에게 미리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되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공시방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시방법. 이때 이 공시방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첫 번째 동산. 공시방법은 뭡니까? 점유. 지금 민법 어디 하고 계세요? 민법이 무슨 요일에 있습니까? 화요일 날에 들으신 용어 아무거나 한번. 네? 이번 주 화요일에 들은 건지 지난주 화요일에 들은 건지 구분이 잘 안 되시죠? 네? 네? 효력요건? 등기 효력요건? 186조? 네? 네? 뭐라고요? 선무기? 네? 선풍기? 아니 크게 얘기하세요. 두 문자를 따져갖고 103조? 선량한 풍속? 그걸 선풍기라고 하세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지금 총칙하고 계신 건데 물건은 하셨습니까? 왔다 갔다. 물건 일부는 하셨습니까? 네. 이거 안 들어보셨어요?
물권 법정주의. 그렇죠. 물권은 종류와 내용이 법에서 딱 정해놨습니다. 따라서 물권에서 정하는 종류에 위반하면 그건 무효가 된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여하간 동사는 공시 방법이 점유고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뭡니까? 네.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부동산 등기에 관한 개념을 예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 먼저 이 물건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물건을 혹시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 뭐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물건을 둘로 나누는 건 했죠? 네. 뭐로 나눴습니까? 동산과 부동산. 이 동산은 공시 방법이 뭐라고요? 점유. 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이에요.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 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인데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토지와 토지 위의 정착물로 나눠져요. 토지와 토지 위의 정착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가 있고요. 토지를 옆에서 본 겁니다. 토지 위에 정착물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고가의 정착물은 건물입니다. 건물이 있을 겁니다. 또 뭐도 있을까요? 나무도 있을 겁니다. 사과나무. 사과도 달렸겠죠? 또 뭐도 있을까요? 전봇대. 뭐 육교도 있을 겁니다. 이건 전부 다 토지 위의 정착물인데요. 전부 다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죠. 이건 전부 다 부동산입니다. 전부 다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이에요. 사과도 부동산이에요. 이게 움직이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설과 판례는 부동산으로 옵니다. 물론 떨어지면, 베어지면 동산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 전부 다 부동산인데요. 우리 등기법에서 필요한 부동산은 하나만 필요합니다.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만 필요합니다. 왜?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목 등기부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임목 등기부는 실질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임목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필요합니다. 건물만. 그러면 토지 위의 정착물도 둘로 나눠질 겁니다. 토지 위의 정착물도 둘로 나눠질 거예요. 뭐로 나눠질까요?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로 나눠질 겁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등기부가 있는 건물과 등기부가 없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과 건물 위의 정착물로 나눠지는데요. 이거는 등기가 불가능하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거는 등기 가능하죠. 이것도 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이건 등기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등기가 가능한 건물과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 위의 정착물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이 기준을 오늘 외우셔야 됩니다.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암기가 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땅에 딱 정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착성. 즉 일정한 기간 동안 토지 위에 고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산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부동산의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바깥의 공기와 안의 공기가 분단된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외기 분단성이라고 불러요. 왜? 바깥의 공기란 뜻이에요. 바깥의 공기와 안의 공기가 분단된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외기 분단성이 있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될까요? 사방에 벽이 있어야 될 겁니다. 벽이 없다면 출입문이라도 있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유리창이라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방에 벽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지붕까지 갖춰야 됩니다. 이걸 외기분단성이라고 불러요. 민법상의 건물 혹시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민법상의 건물은 사방에 벽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벽만 있으면 됩니다. 민법에서 건물은. 왜냐면 민법에서의 건물은 뭐가 중요하냐면 소유권자를 결정할 때 그게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등기법상 건물은 등기부가 있느냐 등기부가 없느냐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건물이 완성될 것을 요구합니다. 민법상의 건물은 건물이 완성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등기법상의 건물은 외관상 완성이 돼야 되니까 사방에 벽이 있어야 되고 지붕까지 갖춰야 됩니다. 이를 외기 분단성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상의 건물이 개념과 다르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도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 용도성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어떤 사람이 숙박업을 하고 싶습니다. 숙박업을. 그러면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숙박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땅에 딱 붙어 있어야 될 겁니다. 정착성. 두 번째, 사방에 벽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붕까지 갖춰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숙박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객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객실. 그래서 객실까지 다 갖춰줘야 돼요. 객실. 그게 바로 용도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은 요 외기분단성은 뭐냐면 외관상 건물이 완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요 용도성은 뭘 요구하는 겁니까? 내부상 건물이 완성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건물이 완성이 돼야지만 등기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 완성돼야지만.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요거는 동상과 구별되는 특징이고요. 요거는 외관상 건물이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내부적으로도 건물이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건물이 완성이 돼서 등기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외우고 가셔야 돼요. 예전엔 잘 출제를 안 하다가 요즘은 법무사 시험을 가지고 와서 이걸 출제합니다. 요 세 가지를. 이걸 외우시기 싫으시면 나중에 한 30개 외우시던지, 네. 표로 30개를 외우시던지 아니면 요 세 개를 외우시던지, 네. 세 개를 외우시면 곤란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정착성. 두 번째, 외관성 완성이 돼야 되니까 외기 분단성. 바깥의 공기란 뜻이에요. 바깥의 공기와 안의 공기가 딱 분단돼야 되니까 사방에 벽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용도성. 그렇죠. 내부적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완성이 됐을 테고 등기부가 존재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뢰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외우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정착성. 정착성. 두 번째, 외기 분단성. 세 번째, 용도성.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이건 다 민법에서 하시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의 개념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등기의 개념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등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등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무효입니다. 절대 무효, 당연 무효라고 불러요.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등기를 해줬다면 이거 등기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당연 무효, 절대 무효라고 불러요. 이것도 예전에 기출된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만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두 번째, 무엇을 등기합니까?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등기한다고 했죠. 무엇을?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뭐였습니까? 부동산 표시. 권리에 관한 정보는 권리 변동. 그렇겠죠. 권리관계에 관한 변동을 공시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었습니까? 건물과 토지가 있었죠. 아까 한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암기될 때까지. 그래서 건물의 표시는 뭐가 있었습니까? 소재, 대지 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류는 빌딩이냐, 아파트냐, 또는 일반 건물이냐, 뭐 이런 걸 얘기하고요. 종류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느냐,
벽돌로 지었느냐, 흙으로 지었느냐, 나무로 지었느냐 이런 걸 얘기합니다. 면적은 넓이를 얘기하겠죠. 요 세 가지를 건물의 내역이라고 부릅니다. 건물의 내역. 건물의 내역, 종류, 구조, 면적을 얘기합니다.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모, 면적을 얘기합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었죠?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그렇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는 경계 좌표가 포함되어 있지만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토지의 표시는 경계 좌표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것이 더 정밀한 내용이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지적 공부.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등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공부가 되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등기부가 아니라 지적 공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권리 변동은 아까 어떻게 나눴죠?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변동은 민법에서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보전이라는 용어는 소유권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죠. 이것도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다 틀리셨어요. 그때도. 보전은 소유권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이 존자 안에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설정은 소유권에서는 쓸 수가 없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소유권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등기부의 갑부에.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전부 다 갑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뭐 환매권, 뭐 각종 권리가 있겠죠. 그 각종 권리에 관한 정보들은 다 어디다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네, 을구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등기라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는 정확하게 6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유권에 관한 각종 정보는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각종 정보는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을구.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어디에 기록하겠습니까? 갑구. 전세권에 대한 가등기는 어디에 기록하겠습니까? 을구.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어디에 기록하겠습니까? 갑구. 지상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어디에 기록하겠습니까? 을구. 임차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을구. 그러면 임차권에 대한 가등기는 을구.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이냐 소유권 아니냐 그거 갖고 결정하는 겁니다. 왜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죠? 표제부. 그래서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표제부는 겉표지.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 그렇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는, 각종 권리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권리의 속성 중에 하나가 추상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따라서 표제부에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이 기록이 된다고 해서 이 표제부에 이루어지는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갑구, 을구에 이루어지는 등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내용이 기록이 된다고 해서 권리의 등기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다 했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어디에다가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부동산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표제부, 부동산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 그렇죠. 그 다음에 갑구, 그리고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된 것이 부동산 등기부입니다. 이 부동산 등기부는 크게 둘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뭐가 있습니까? 건물 등기부. 외울 때까지 할 겁니다. 나중에는 이런 거 안 해요. 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토지 등기부.
등기부의 종류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건물 등기부는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관리한다고 했죠. 뭐가 있었습니까? 일반 건물 등기부. 또 하나는 집합 건물 등기부. 이 집합 건물 등기부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출제되는 등기부 출제 안 됩니다. 출제 안 돼요. 이게 출제가 됩니다. 이게 왜 출제가 되느냐면 이 두 개의 등기부는 등기부의 구성이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 등기부는 요것과 좀 달리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집합건물 등기부가 출제가 됩니다. 요 두 가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집합건물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플러스 또 다른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이루어져요. 이따가 좀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였습니까?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가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는 뭐였느냐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접수를 하게 되고 접수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해봅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뭘 한다고 했습니까? 빠진 내용이 없다면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고 빠진 내용이 있다면 등기를 각하하게 됩니다. 이 각자는 무릎각자예요. 하는 아래 하자입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관이 무릎 밑으로 던져버리는 거 이를 각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릎 밑으로 던진다는 뜻이에요. 일본식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등기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부행위, 각하 결정. 등기를 실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등기가 신청이 될 겁니다.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예전에는 신청서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지금은 신청 정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면 등기관은 신청 정보의 내용을 보고서 등기부에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하는 역할은 여기의 내용을 이쪽에 옮겨 적는 거예요.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가 실행이 됐으면 등기관은 뭘 해야 될까요? 제대로 옮겨 적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빠진 내용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겠죠. 틀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즉 신청 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에 적힌 내용이 정교하게 합치되는지 여부를 따져봅니다. 이를 교합 처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청 정보의 내용과 자신이 옮겨 적은 등기부의 내용이 정교하게 합치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거, 교합 처리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일본식 용어라서 좀 생소합니다. 정교하게 합치된다라는 뜻이에요. 교합 처리가 됐다면 이제 제대로 옮겨 적은 거죠. 맞습니까? 옮겨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청인에게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해 줍니다. 이를 등기 완료 통지라고 얘기합니다. 책에는 이것과 좀 달리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자신청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여기서 몇 가지가 생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자신청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게 전자신청이에요. 그래서 전자신청이 요즘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테고요. 다섯 번째,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부동산 표시와 권리 변동에 관한 정보들을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등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옮겨 적으면 그 옮겨 적힌 내용이 이제 공시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옮겨 적은 기록 자체가 등기라고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요 옮겨 적는 과정, 행동, 이것도 부동산 등기로 봅니다. 기록하는 거. 이것도 부동산 등기로 봐요. 사법시험에 한번 출제됐다 그랬죠? 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에 등기소, 등기관 아까 설명을 드린 게 있죠.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셋 뭐가 있었습니까? 등기소, 지방법원, 지원.
등기관은 뭐였습니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 등기소, 국가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등기관. 그렇죠.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등기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당연직 등기관, 지정직 등기관. 당연직 등기관은 누굴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부장님, 등기국장님, 등기과장님, 등기계장님은 당연직 등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지정직 등기관은 누가 있었죠? 4급, 5급, 6급, 7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여기서 지정권자가 출제가 자주 됩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라고 나오면 틀린 겁니다.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한 자. 4급 법원 공무원을 뭐로 부릅니까? 법원 서기관. 5급은요, 등기사무관. 6급은 등기주사. 7급은 등기주사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정직 등기관에서 지정직을 생략하고 보통 등기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다 들은 흔적이 있죠? 네. 없나요? 있죠? 네. 여기까지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가장 큰 골격입니다. 등기법에서.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